추억과 내일.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또 다른 내일로 이어집니다. 서울 한복판. 유리창에 뒷친 병원 불빛이 파르르 떨리던 밤이었다. 나는 남편 민수의 아내이자 이 병원의 야간 전담 간병인이다. 쉬는 법을 잊은 손목에 탄내 같은 피로가 감겨 있었고 커피는 벌써 미지근해졌다. 오늘은 VIP 병동에 특이 케이스가 들어온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모두가 아는 재벌 회장. 간호사들은 드물게 긴장했고 복도 공기는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다. 승강기 문이 열릴 때마다 환자 가족들의 눈빛이 한 번씩 나를 훑고 지나갔다. 나는 미소를 붙이고 고개를 숙였다. 이 병원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인사는 사실 괜찮으세요가 아니라 걱정 마세요라는 말이다. 그 말을 되풀이하면서도 내 어깨는 늘 한쪽이 조금 더 내려가 있었다. 버릇처럼 목걸이 속 작은 은색 로켓에 손이 갔다. 그 안에는 낡은 아기 사진이 한 장 있다. 엄마는 주운 사진이라 했지만 나는 가끔 이 아이가 나갔다고 느꼈다. VIP 병동문 앞에서 명단을 확인하는 보안 요원이 나를 흘낏 보았다. 오늘 야간 담당이세요? 네. 1503호. 그가 고개를 끄덕이는데 순간 내 심장에 바늘처럼 박히는 느낌이 스쳤다. 소개장에 찍힌 이니셜. J. H. 낯설지 않았다. 내게 부모가 없다는 말은 늘 현재형이었다. 고아원의 벽처럼 차갑고 새벽 지하철처럼 비어 있었다. 1503호 병실 문 앞에 서니 자동문이 조용히 열렸다. 새로 뜯은 붕대 냄새, 살균제 냄새, 고가의 공기청정기 냄새가 한데 섞여 있었다. 침대 위엔 산소포화도 수치가 오르내리는 소리와 함께 회색빛 얼굴의 남자가 누워 있었다. 텔레비전은 음소거로 뉴스 자막만 쉬지 않고 굴러갔다. 이름 석 자만으로 세상을 흔들던 사람의 얼굴은 가까이서 보니 의외로 평범했다. 그 평범함이 오히려 더 낯설었다. 나는 차트부터 확인했다. 뇌졸중 의심, 고혈압 기왕력, 오래된 흉터 하나, 흉터, 의무기록의 작은 메모가 눈에 걸렸다. 왼쪽 손목, 길게 그은 흉터, 뭔가가 가슴 밑바닥에서 부글부글 일어났다. 나도 왼쪽 손목에 얇은 상처가 있다. 유치원 때 벽난로 모서리에 베었다는 후원자, 언니가 지어낸 이야기. 그 이야기엔 온기가 없었다. 환자 대기실에서 만난 비서팀은 휴대폰을 내려놓지 않았다. 환자분께 불필요한 대화는 자제해 주세요. 언론 접근은 차단 상태고 가족은 내일 오전에 올 예정입니다. 가족. 그 단어는 내게 늘 먼 나라 말이었다. 그러나 그날따라 유난히 한국말 같지 않았다. 입안에서 굴리면 혀끝이 어딘가 덜컥 걸렸다.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병실은 더 조용해졌다. 모니터의 초록선이 매끄럽게 흐르고 기계의 박자에 맞춰 내 숨도 길어졌다 짧아졌다. 회장님의 손등에 놓인 정맥 주사줄을 보다가 나는 문득 은빛 커프스 단추를 발견했다. 누군가 급히 벗겨둔 셔츠의 소매에서 떨어져 나왔는지 침대 시트 구석에 조용히 굴러 있었다. 커프스에는 작게 나침반 모양이 새겨져 있었다. 나침반. 내 로켓 뒷면에도 희미한 동서남북 표시가 있다. 누가 새겼는지도 모른 채 나는 늘 그것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북쪽은 달아 반짝이고 남쪽은 문질러도 변하지 않는다. 언젠가 엄마는 내 목걸이를 보며 말했었다. 그건 내가 너무 울던 날 어떤 분이 놔두고 갔어. 어떤 분. 이름도 얼굴도 향기도 없이 지나간 어떤 분. 회장님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간헐적으로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자장가가 아주 작게 들렸다. 청소 아주머니가 허밍으로 부르는 오래된 노래. 이상하게도 그 곡조가 내 귓속 어딘가 깊숙한 장소를 건드렸다. 잘 자라. 우리 아가 입술이 따라 움직였다. 내 아이를 낳은 적이 없는데
나는 그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중얼거렸다. 나는 창문을 조금 열었다. 새벽 공기가 수술복 안으로 스며들었다. 한강 쪽에서 불어온 바람인지 차가운데 깨끗했다. 멀리 사이렌 소리가 지나가고 이 도시의 숨이 아주 잠깐 들숨을 쉬었다. 내가 자랑고아원 창문도 이런 밤이면 삐걱거렸다. 그때마다 원장님은 말했다. 부모는 하늘이야. 바라보기만 해. 나는 하늘을 오래 봤고 그만큼 목이 자랐다. 침대 옆에 놓인 개인 소지품 가방을 정리하다가 작게 접힌 메모를 하나 발견했다. 끝까지 지켜. 네 글자. 누구를, 무엇을. 손끝이 떨렸다. 내가 여태 지켜온 건 환자의 하루와 남편의 내일, 그리고 내 이름이 적힌 월세 계약서뿐이었다. 그러나 메모의 글씨는 익숙했다. 어디서 봤을까? 병실 문이 살짝 열리고 낯선 남자가 얼굴만 들이밀었다. 도련님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표정은 무표정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아버지 상태는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그는 내 허리춤의 목걸이를 슬쩍 보더니 설명을 요구했다. 나는 반사적으로 목걸이를 셔츠 속으로 감췄다. 내 비밀은 늘 한 걸음 늦게 숨었다. 남자는 짧게 인사하고 사라졌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모니터의 파형이 조용히 흔들렸다. 그 흔들림을 보다가 나는 이상한 확신에 사로잡혔다. 이 방엔 내가 알지 못하는 과거의 방향이 놓여 있고 그 나침반이 아주 오래전부터 나를 이곳으로 끌어들인 것 같았다. 나는 장갑을 벗고 잠깐 손을 포겠다. 회장님의 손등 위에 내 손을 아주 가볍게 올렸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체온이 흐릿하게 전해졌다. 그때 침대 옆 호출등이 한번 짧게 깜빡였다. 오작동 같았지만 내 심장은 이상하게도 그 신호를 부름으로 알아들었다. 누구의 부름인지 모른 채 나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뗐다. 괜찮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어요. 말끝이 떨렸다. 여기라는 단어에는 여러 좌표가 숨어 있었다. 이 병실, 이 밤, 이 도시, 그리고 내 인생의 중앙. 밖은 곧 새벽이었다. 창 너머 하늘이 희게 말라가고 교대 시간을 알리는 발걸음들이 바빠졌다. 나는 차트를 덮고 커프스 단추를 작은 지퍼백에 담아두었다. 분실물 처리 규정에 따라 문서에 기록하려고 하는데 나침반 문양이 다시 내 눈을 붙잡았다. 그 순간 목에 걸린 로켓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금속과 금속이 낯선 인사를 주고받는 듯한 소리. 어쩌면 이게 시작일지 모른다. 잘못 꿰 첫 단추가 아니라 처음으로 제대로 잠긴 단추. 나는 소리를 삼키고 회장님을 향해 아주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다. 오늘 밤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내 목소리에 내 이름보다 오래된 그리움이 섞여 있었다. 아침이 밝았다. 병원의 창문은 늘 같은 방향으로 빛을 받아들이지만 오늘따라 햇빛이 지나치게 날카롭게 느껴졌다. 어젯밤 내가 본 것들이 단순한 피로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오래 묵힌 비밀이 문틈으로 스며든 걸까? 회장님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기계음은 차분했다. 그런데 병실의 공기는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다. 복도 끝에서 구두굽 소리가 바쁘게 다가왔다. 순간 병실 문이 열리더니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어젯밤 문틈 사이로 고개를 들이밀던 그 사람. 회장의 장남이었다. 그는 내 존재를 확인하자마자 눈살을 찌푸렸다. 당신이 야간 담당이었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불필요한 친절은 사양합니다. 아버지 곁은 우리가 지킵니다. 그의 목소리는 병실 공기를 칼날처럼 갈랐다. 나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지만 그 순간 내 가슴 속에 묘한 반발심이 솟았다. 우리가 지킨다는 말이 귀에 쟁쟁이 맴돌았다. 나는 부모가 없는 삶을 살아왔고
지켜줄 사람 없이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저 말이 내 자리에서 나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 깊은 곳을 자극했다. 마치 너는 왜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처럼 들렸다. 잠시 후 또 다른 인물이 들어왔다. 이번엔 중년의 여성. 단정한 치맛바지 차림에 날카로운 눈매. 회장의 장녀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한 뒤 나를 훑어보더니 말없이 가방에서 작은 손수건을 꺼냈다. 손수건 가장자리에 수놓인 무늬가 내 눈을 잡았다. 나침반 문양. 순간 내 숨이 막혔다. 로켓, 커프스. 그리고 이번엔 손수건. 왜 모두 같은 문양을 품고 있는 걸까? 나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기록지를 넘겼다. 그러나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걸이 어디서 난 거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의 시선이 내 목을 파고들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목걸이를 셔츠 속에 숨겼다. 그냥 오래된 겁니다. 의미 없는 물건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결코 믿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은 의심을 품는 듯 보였다. 나는 환자의 곁으로 다가가 수액줄을 확인했다. 손끝이 떨렸다. 어젯밤 내가 본 커프스 단추는 서랍 속에 아직 있다. 돌려줘야 할까? 아니면 숨겨야 할까? 그 작은 금속 조각이 내 인생의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장남과 장녀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복도 쪽으로 나갔다. 남겨진 말은 짧았다. 이 집안일에 외부인이 끼어들지 마십시오. 나는 그 말이 귀에 닿는 순간 마음속에서 어떤 반발이 폭발하는 걸 느꼈다. 외부인, 정말 나는 외부인일까? 내 로켓과 이 집안의 상징이 같은 문양을 새기고 있는데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회장님의 손등을 다시 살짝 잡았다. 그때 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의식이 돌아온 걸까?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입술이 움직였다. 나는 귀를 가까이 가져갔다. 따라. 숨이 막히는 듯한 단어가 새어나왔다. 순간 눈물이 차올랐다. 따라. 이 한마디가 내 인생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러나 문이 다시 열리며 가족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아무것도 듣지 못한 듯 냉정하게 환자의 상태만 확인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그 말이 내 귀에만 남기를 바랐다. 만약 그 한마디를 입 밖으로 꺼낸다면 이 집안은 내 존재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끝까지 지켜. 어젯밤 발견한 그 메모의 글씨가 다시 떠올랐다. 아마도 이건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을 것이다. 어쩌면 나를 향한 말일지도 모른다. 내가 누구의 딸인지를 증명하라는 부름일지도. 아침 회진이 지나가고 병실이 잠깐 비었을 때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밤새 귓가에 남은 그 한마디 따라가 여전히 내 가슴 안쪽을 밀어 올렸다. 혹시 청각적 환청이었을까? 피곤해서 만든 착각이었을까? 그렇게 합리화하려 할수록 손안의 로켓은 더 선명하게 차갑고 묵직했다. 회장님의 눈꺼풀이 떨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호출 버튼을 누르려다 멈췄다. 의식의 표면이 얇게 갈라지는 느낌, 물이 언 얼음 위로 금이 번지듯 아주 미세하게. 나는 침상 난간을 내려 손등을 감쌌다. 괜찮으세요, 회장님. 천천히 숨 쉬세요. 입술이 마른 소리를 내며 조금 벌어졌다. 물 조금만. 나는 빨대컵을 가져와 입술에 댔다. 회장님의 목젖이 2번 움직이고 그제야 시선이 초점을 잡았다. 처음 맞닿은 눈빛에서 나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보았다. 낯선 사람이 나를 오래 기억해온 사람처럼 보는 눈. 그건 가족의 눈빛이거나 빚의 눈빛이었다. 밤에 무슨 말씀 하셨어요? 나도 모르게 물었다. 회장님의 시선이 내 목선으로 미끄러졌다가 로켓에서 멈췄다. 그의 손가락이 미약하게 움직였다. 잡아당겨 보라는 듯
내 로켓을 향해 공중에 작은 선을 그렸다. 나는 목걸이를 꺼내 로켓 뒷면에 다른 나침반을 보여주었다. 회장님의 눈동자에 물기가 차오르더니 거의 들리지 않게 입술이 움직였다. 놔두고 갔지. 문이 벌컥 열렸다. 장남과 장녀, 그리고 법무팀으로 보이는 남자가 함께 들어왔다. 장남이 내 손목에 로켓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다. 개인 소지품은 병실에서 치워주십시오. 간병인께서 환자분께 감정적 자극을 주는 건 곤란합니다. 나는 말없이 로켓을 셔츠 속으로 넣었다. 회장님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허우적거리듯 내 쪽을 찾았다. 장녀가 회장님의 상태를 묻는 동안 법무팀 남자는 서류 봉투를 꺼냈다. 새 간병인을 투입한다는 동의서, 비밀유지, 조항의 강화, 언론 대응 플랜. 나는 그 종이들이 내 자리를 지우기 위한 장치라는 걸 직감했다. 교대까지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했다. 장남이 비웃음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나가자 나는 깊게 숨을 쉬었다. 병실에 남은 것은 한 장의 공기와 오래된 한숨뿐. 회장님이 눈을 깜박이며 천천히 말했다. 그 로켓, 내가 말끝이 흐려졌다. 나는 더 묻고 싶었지만 그 순간 모니터 알람이 짧게 울렸다. 간호사가 들어와 수치를 확인하고는 나를 힐끗 보았다. 감정, 자극, 최소화하세요. 잠깐의 틈을 타 복도로 나와 물을 마셨다. 민수에게 문자라도 보낼까 하다 그만두었다. 내가 무엇을 겪고 있는지 단어로 옮기면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 앞 화분 뒤, 새벽에 주워 지퍼백에 담아둔 나침반 커프스가 주머니 속에서 가볍게 부딪혔다. 나는 그것을 꺼내 로켓과 맞대보았다. 두 금속의 문양이 기막히게 일치했다. 그거 어디서 났습니까?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날아왔다. 장남이었다. 그는 내가 손에 든 커프스를 보더니 손을 내밀었다. 아버지 물건입니다. 맞아요. 분실물로 접수하려던 참이었어요. 내가 미소를 붙이자 그의 눈빛이 더 차가워졌다. 분실물이라면 왜 본인 소지품과 맞춰보시죠?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했다. 나는 그를 지나 병실로 돌아왔다. 회장님은 창밖을 보다가 내 발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나는 조용히 커프스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의 손가락이 금속을 더듬더니 나를 바라보며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끝까지 지켜. 어젯밤 메모의 문장이 똑같은 목소리로 돌아왔다. 그 목소리는 명령이라기보다 유언 같은 부탁이었다. 점심 무렵 오래된 간호사 한 분이 내 곁에 와서 속삭였다. 예전에 회장님 젊었을 때 개인 표식으로 나침반을 많이 쓰셨어요. 길 잃지 말자는 뜻이라던데. 나는 그 말에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 혹시 아기에게도 그런 걸 남기실 수 있나요? 간호사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내 목걸이 끝을 흘끗 보고는 더 묻지 않았다. 오후가 깊어질수록 가족들의 통제는 더 심해졌다. 회장님 휴대폰은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고 개인 가방은 비서가 가져가 버렸다. 대신 침대 밑에서 작은 가죽 수첩 하나가 발견됐다. 표지 모서리가 달아 반짝이는 수첩. 나는 무심한 척 수납함에 넣고 약봉투와 함께 정리했다. 심장이 또렷하게 박동했다. 열어보라고. 저녁 교대가 다가오자 장남이 새 간병인을 데리고 나타났다. 교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사무적이었고 표정은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 같았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정중히 말했다. 의사 선생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제가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순간 장녀가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당신 혹시 우리 집안에 대해 어디서 들은 거죠? 내 목 안쪽이 말라붙었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수첩의 존재를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시간을 벌었다. 회장님이 다시 눈을 떴다. 가족들이 다가가자 그는 내 쪽으로 손을 뻗었다.
그 손끝이 내 로켓에 마치 표식을 찍듯 가볍게 닿았다. 장남의 눈이 가늘어졌다. 장녀의 손끝이 공중에서 덜덜 떨렸다. 법무팀 남자는 아주 작게 한숨을 쉬었다. 나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결심했다. 피가 진실을 증명해 줄지 몰라도 이 집안에서 피만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도 알았다. 증언이, 물건이, 기록이 필요하다. 나는 조용히 수납함에서 가죽 수첩을 꺼냈다.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노려 표지를 펼쳤다. 첫 장 안쪽, 낡은 사진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갓난아기의 작은 손, 그리고 흐릿한 펜글씨. 북쪽을 잃지 않게. 내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사진 속 아기의 손목에 아주 얇은 반점과 작은 흉터. 내 손목과 똑같은 자리였다. 나는 로켓을 움켜쥔 채 고개를 들었다. 회장님의 눈이 나를 통과해 오래된 시간 속으로 이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거의 들리지 않게 말했다. 이제 내가 정해. 무엇을? 방향을. 나침반의 바늘이 드디어 내 쪽을 가리킨다. 나는 수첩을 닫고 마음속으로 대답했다. 끝까지 지킬게요. 그리고 진실을 꺼내 올릴 거예요. 가죽 수첩을 처음 펼쳤을 때 손끝이 바스러질 만큼 종이가 낡아 있었다. 오래된 시간의 냄새병원 소독약 냄새와 전혀 다른 눅눅하고 인간적인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첫 장에 붙은 아기 사진 옆에는 잉크가 번진 문장이 있었다. 북쪽을 잃지 않게. 북쪽. 나침반, 로켓, 커프스, 손수건. 이 모든 게 하나의 실처럼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수첩을 덮고 가슴께로 끌어안았다. 혹시 누군가 들어올까 두려워. 재빨리 환자 소지품함 안에 다시 숨겼다. 그러나 내 손가락에는 여전히 그 문장에 잉크 자국이 묻어 있었다. 지워지지 않는 흔적처럼. 점심시간이 지나자 병실은 잠시 한산해졌다. 가족들은 회의가 있다며 모두 빠져나갔고 간호사들도 다른 환자들 때문에 바빴다. 나는 숨을 고르고 회장님을 바라보았다. 그는 의식이 들락거리며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술만 움직였다. 증인 그 두 글자가 확실히 들렸다. 증인. 그는 무엇을 남기려는 걸까? 나는 병동 휴게실로 향했다. 혹시라도 오래 근무한 간호사 중 누군가 진실을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그곳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던 건 20년 넘게 근무했다는 김 간호사였다. 얼굴엔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게 살아있었다.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회장님, 예전에도 이 병원에 오신 적 있죠? 김 간호사는 한참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여인과 함께 왔었어. 신분이 감춰졌지만 다들 알았지. 그 여인 뱃속에 아이가 있었다는 걸.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땐 보육원으로 보내졌다고 들었지. 기록은 다 지워졌어. 하지만 그녀는 내 목에 걸린 로켓을 흘끗 보고 말을 이었다. 그 나침반 표식. 그거 회장님만 쓰던 거야. 눈물이 눈가에 맺혔다. 내가 태어나자마자 버려졌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누가, 왜였는지는 몰랐다. 그런데 지금 퍼즐 조각들이 하나하나 맞춰지고 있었다. 내가 피하고 싶어도 진실은 내 목에서, 내 손에서, 내 심장에서 매일 흔들리고 있었다. 김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때 회장님은 늘 이 말을 했어. 끝까지 지켜. 아마 그건 아이에게 한 약속이었겠지. 하지만 세상은 그 약속을 지켜주지 못했어. 그녀의 말은 내 귓속을 파고들어 오래 머물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감사 인사를 하고 병실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 복도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었다. 더 이상 남의 집 자식이라는 그림자가 아니었다. 대신 무거운 책임감이 겹겹이 씌워진 얼굴이었다.
병실 문을 열자 장남이 다시 와 있었다. 그는 회장님의 상태를 확인하며 나를 노려보았다. 당신 뭔가 알고 있죠?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환자분은 의식이 안정적입니다. 제 역할은 그것뿐이에요. 그러자 그가 한 발 다가오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설령 당신이 피를 나눈 사람이라 해도 이 집안의 자리를 얻을 순 없을 겁니다. 내 심장은 흔들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다. 저는 제 자리를 빼앗으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날 겁니다. 순간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리고 그는 병실 문을 세게 닫고 나갔다. 회장님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 옆에서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저는 끝까지 지킬 겁니다. 아버지든 아니든 제 인생의 진실이니까요. 그렇게 속삭이는 내 목소리에 그의 손가락이 아주 약하게 반응했다. 마치 동요하는 듯 나는 마음속에서 다짐했다. 가족 수첩의 기록을 더 깊이 읽어야 한다. 그리고 김 간호사 같은 증인을 찾아내야 한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의 북쪽을 정해야 한다. 나침반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진실의 문을 열겠다. 병실 불이 낮게 깜빡였다. 회장님의 호흡기는 일정한 박자로 오르내렸지만 내 심장은 점점 더 불규칙하게 뛰었다. 주머니 안에서 작은 가죽 수첩이 계속 나를 찔렀다. 더는 미룰 수 없었다. 가족들이 회의로 모두 자리를 비운 지금 바로 이 순간이 기회였다. 나는 수첩을 꺼내 조심스럽게 다시 펼쳤다. 두 번째 장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1993년 여름. 그리고 흐릿하게 남은 한 줄. 아이를 보냈다. 지켜보지 못한다. 죄를 지었다. 그 순간 목을 대가 꿀꺽 내려앉았다. 기록은 마치 유언 같았다.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증거이자 나에게는 뿌리 없는 삶의 실마리였다. 나는 페이지를 넘겼다. 고아원, 후원, 비밀 유지라는 단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그 속에서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김 간호사. 바로 그 휴게실에서 나와 대화를 나눈 오래된 간호사의 이름이었다. 그녀는 이미 나의 첫 번째 증인이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첩이 증언을 보강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병실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열렸다. 장남과 장녀, 그리고 비서진 몇 명이 들어왔다. 나는 수첩을 급히 닫아 간호 일지 밑에 숨겼다. 그러나 장녀의 눈매가 번뜩였다. 뭘 보셨습니까? 나는 태연한 척 차트를 넘겼다. 환자분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장녀는 냉소를 지었다. 간병인은 환자만 지켜보면 돼요. 괜한 호기심은 화를 부릅니다. 그 순간 회장님이 갑자기 눈을 떠 나를 향해 손을 뻗었다. 가족들이 놀라 달려들었지만 그의 떨리는 손끝이 내 팔을 잡았다. 끝까지 지켜. 그 한마디가 방 안 공기를 찢어버렸다. 장남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는 내 팔을 억지로 떼어내며 외쳤다. 무슨 짓입니까? 아버지께 감정적 자극을 주지 말라 했잖습니까?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환자분의 안정이 우선입니다. 지금은 억지로 막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 속은 이미 들끓고 있었다. 회장님은 나를 딸로 부르고 가족들은 나를 침입자로 몰아가고 있었다. 비서가 작은 서류 가방을 꺼냈다. 안에는 변호사 명의 문서가 들어 있었다. 오늘부로 간병인 계약은 해지됩니다. 즉시 퇴실하십시오.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막혔다. 그들은 나를 단순히 간병인 자리에서 몰아내는 게 아니라 아예 이 방에서, 이 진실에서 잘라내려는 것이었다. 지금 당장은 나갈 수 없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환자분이 아직 의식이 들락거리는 상황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장남이 나를 가로막았다. 책임?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책임을 논합니까? 아버지의 딸이라도 되는 겁니까?
그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내 가슴에 꽂혔다. 나도 모르게 입술이 먼저 움직였다. 그럴지도 모르죠. 순간 정적이 흘렀다. 비서진이 서로를 바라보며 술렁거렸고 장녀의 얼굴은 분노로 물들었다. 망언이군요. 근거 없는 말을 퍼뜨린다면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 숨길 수 없는 불안이 스며 있었다. 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수첩 속 증거들이 내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언젠가 이 기록과 증인으로 그들의 입을 막고 진실을 꺼낼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가족들이 다시 모여 대책을 논의하러 나갔을 때 나는 창문을 열어 한강 쪽 바람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바람이 목에 로켓을 스치며 흔들었다. 마치 방향을 알려주는 바늘처럼 나를 더 깊은 진실 쪽으로 이끌었다. 나는 속삭였다.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아버지든 아니든 이제 제 길은 여기니까. 회장님의 손끝이 미약하게 반응했다. 그 작은 움직임이 내게 확신을 줬다. 가족들은 반격을 시작했지만 나도 이제 숨지 않을 것이다. 수첩은 내 무기이자 내 정체였다. 그리고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밤이 다시 경실을 덮었다. 불빛은 여전히 희끄무레했지만 낮과는 다른 어둠이 벽에 깃들어 있었다. 회장님의 호흡은 잔잔했지만 내 마음은 숨죽인 폭풍 같았다. 가죽 수첩을 품에 안고 있자니 그것이 내 심장의 맥박을 대신 치는 듯 했다. 이 작은 물건이 내 삶과 이 집안의 운명을 동시에 뒤흔들고 있었다. 나는 다시 수첩을 펼쳤다. 장마다 쓰인 글씨는 급히 적은 듯 삐뚤빼뚤했지만 절박함이 묻어났다. 아이를 잃으면 나도 잃는다. 나침반을 남긴 건 찾으라는 뜻이다. 기록은 점점 내게 확신을 줬다. 나는 버려진 게 아니라 남겨진 거였다. 그러나 그 순간 병실 문이 살짝 열렸다. 장녀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 내 손에 있는 수첩을 빼앗으려 했다. 나는 반사적으로 수첩을 가슴팍에 끌어안았다. 이건 환자분의 소지품입니다. 그녀의 눈이 번뜩였다. 간병인 따위가 뭘 안다고. 그건 우리 집안의 수치고 불씨예요. 불씨라뇨? 남겨진 흔적은 다 불태워야 해요. 그녀는 손에 라이터를 쥐고 있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두 사람의 몸이 병실 중앙에서 맞부딪혔다. 수액대가 흔들리며 철컥 소리를 냈다. 회장님의 심장 모니터도 갑자기 삑삑거리며 빨간 경고음을 냈다. 간호사들이 달려와 장녀를 떼어내려 했지만 그녀는 외쳤다. 저 여자가 간병인이 아니라 우리 집안의 흉터야. 나는 숨이 막혔다. 흉터. 내 왼쪽 손목의 자국을 그녀가 알고 있는 듯한 말이었다. 간호사들이 그녀를 밖으로 데려가고 병실은 다시 고요를 찾았다. 하지만 수첩은 바닥에 떨어져 일부 페이지가 찢겨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조각들을 주워 모았다. 찢겨진 페이지 속에는 고아원, 북쪽 동네, 그리고 흐릿하게 지워진 이름 한 글자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아마 지명이거나 사람 이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 진실은 불에 그을리듯 조각난 채 남아 있었다. 나는 조각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의자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흐르며 종이에 떨어졌다. 그 순간 회장님이 신음하며 눈을 떴다. 그는 내 손에 쥔 찢긴 종이를 바라보더니 애써 손을 뻗었다. 떨리는 입술에서 세 글자가 흘러나왔다. 세림, 세림. 내 이름이었다. 누군가 붙여준. 그러나 어디서 온 건지 몰랐던 이름. 그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온 순간 내 모든 의심이 눈물로 무너져 내렸다. 나는 울먹이며 물었다. 정말 제가 당신의 딸입니까? 그러나 그의 대답은 또 다른 알람 소리에 묻혔다. 모니터가 갑자기 심각한 경고음을 내뿜었다.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와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나는 뒤로 물러서며
가슴속에서 수첩 조각들을 꼭 움켜쥐었다. 진실은 반쯤 드러났지만 반쯤은 찢겨 사라졌다. 그리고 가족들은 분명히 더 거세게 나올 것이다. 문 앞에서 장남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그는 나를 향해 낮게 말했다.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 들어오려 한다면 이건 전쟁이 될 겁니다. 나는 눈물을 닦고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전쟁이라면 진실을 무기로 하겠습니다. 응급처치가 끝난 뒤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모니터의 불빛은 여전히 깜빡였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긴장감은 마치 화약고 같았다. 나는 찢긴 수첩 조각들을 품에 안고 있었다. 종이가 가슴 위에서 뜨겁게 달아올랐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리고 장남과 장녀가 나란히 들어왔다. 그들의 표정은 서로 달랐지만 목적은 같았다. 장남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고 장녀의 눈은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오늘 밤 안에 병원 이사회와 상의해서 당신을 강제로라도 내보낼 겁니다. 장남이 단호히 말했다. 나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간병인을 내보낼 권한은 주치의에게 있습니다. 환자분이 원하신다면 저는 남을 겁니다. 순간 장녀가 비웃었다. 환자가 원해. 그분은 지금 겨우 숨만 붙어 계시잖아. 말 한마디를 믿고 우리 집안을 흔들 생각은 마세요. 그 순간 병실 뒤쪽에서 인기척이 났다. 김 간호사가 조용히 들어왔다. 그녀는 나를 보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었다. 환자분은 아직 의식을 붙잡고 계십니다. 아까도 분명히 딸아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말에 장남의 얼굴이 굳어졌다. 장녀는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다. 거짓말, 증거도 없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나는 수첩 조각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증거라면 여기 있습니다. 종이 조각 위에 희미하게 남은 글씨와 사진의 그림자가 빛을 받으며 드러났다. 장남이 다가와 종이를 낚아채려 하자 나는 재빨리 손으로 눌렀다. 손대지 마세요. 이건 제 삶의 기록이기도 하니까. 분위기는 일촉즉발이었다. 그때 병원장이 병실로 들어왔다. 정장을 단정히 입은 그는 상황을 잠시 둘러보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곳은 환자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사적인 다툼은 병원 밖에서 하시죠. 장남이 곧장 항의했다. 원장님, 저 여자가 우리 집안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장 퇴실시켜 주십시오. 원장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환자가 직접 지켜달라는 의사를 표현했다고 간호사들이 증언했습니다. 환자가 원하지 않는 한 강제해지는 불가능합니다. 장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럼 우리 집안의 체면은요? 원장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체면보다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순간 장남이 내 쪽을 노려보며 낮게 속삭였다. 좋습니다. 여기선 못 내보낸다 해도 다른 방법이 있겠죠. 그의 말은 협박처럼 들렸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나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 다른 방법, 진실 앞에서 통하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교대 시간이 다가왔지만 나는 병실을 지켰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유리창 위로 빗방울이 부딪혔다. 빗소리는 마치 전쟁의 북소리 같았다. 장녀가 던진 말, 장남의 협박, 그리고 수첩에 찢긴 조각들 모든 게 한데 얽혀 내 가슴을 짓눌렀다. 하지만 나는 결심했다. 진실이 무엇이든 끝까지 버틸 것이다. 문득 병실 안에서 회장님이 흐느끼듯 낮은 소리를 냈다. 세리마 다시 내 이름이었다.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 부름은 거짓이 아니었다. 방 안에 울려 퍼지는 단 세 음절이 내 존재를 증명하고 있었다. 그 순간 모든 싸움이 의미를 얻었다. 새벽의 병원 복도는 평소와 달리 떠들썩했다. 평소엔 발자국 소리만 희미하게 울리던 곳에
이번엔 플래시가 터지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오갔다. 언론이었다. 어떻게 새벽에 여기까지 냄새를 맡고 달려온 걸까? 나는 경실 문틈으로 몰래 고개를 내밀었다. 기자들이 회장님 위독설과 비밀 간병인이라는 단어를 연달아 외치고 있었다. 비서진이 급히 달려나가 기자들을 막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뉴스 속보가 실시간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휴대폰 화면에 뜬 자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회장, 경상에서 숨겨진 인연, 간병인과의 충격적 관계설. 나는 눈을 의심했다. 내 얼굴이 흐릿하게 잡힌 사진이 기사에 쓰이고 있었다. 순간 경실 문이 열리고 장남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보셨습니까? 언론은 이미 난리입니다. 이건 전부 당신 탓이에요. 제가 뭘 했다고요? 당신이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계약서에 서명하세요. 퇴실 동의서입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를 몰아내려는 건 결국 진실을 덮기 위한 거잖아요. 장남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번졌다. 진실은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법도 언론도 다 돈으로 움직이니까. 그의 말은 뼈마디를 꿰뚫는 칼날 같았다. 그때 병원장이 들어와 기자들과 가족을 분리했다. 병원 안에서 법적 협박과 언론 플레이는 그만하십시오. 하지만 장녀가 날카롭게 반박했다. 원장님, 우리 집안의 명예가 달린 일입니다. 저 여자가 딸이라 주장한 순간부터 이미 스캔들로 번졌어요. 그녀의 눈빛은 마치 불을 삼킨 듯 이글거렸다. 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회장님은 저를 직접 딸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증언할 간호사도 있습니다. 장녀가 비웃듯 웃었다. 증언? 세상은 증언보다 서류를 믿습니다. 유전자 검사 없이는 그 어떤 주장도 무의미해요. 그녀는 손에 든 USB를 흔들며 기자들에게 건넸다.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나는 숨이 멎는 듯 했다. 그 USB 안에는 뭘 담아둔 걸까? 혹시 조작된 자료? 아니면 일부러 편집된 기록? 기자들의 카메라가 USB를 비추며 번쩍였다. 순간 경실 안이 플래시로 뒤덮였다. 회장님의 얼굴이 잠시 환히 드러났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잠겼다. 나는 수첩 조각을 가슴에 꼭 안고 뒷걸음질 쳤다. 기자들이 몰려드는 소리, 가족들의 목소리, 원장의 재집 모든 게 소음처럼 섞여 있었다. 그런데 그 소음을 뚫고 회장님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세림아.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내 귓속에는 천둥처럼 울렸다. 기자 몇 명이 그 이름을 알아듣고 웅성거렸다. 들으셨죠? 내가 외쳤다. 회장님은 분명히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자 장남이 다급히 외쳤다. 환각입니다. 환자분은 의식이 불안정하세요. 장녀는 곧바로 기자들을 향해 말했다. 허위 주장입니다. 병세를 이용한 거짓말일 뿐이에요. 언론은 순식간에 카메라를 나에게로 돌렸다. 수십 개의 렌즈가 내 얼굴을 파고들었다. 내 심장은 쿵쿵 울렸지만 눈을 피하지 않았다.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설령 지금은 흔들려도 언젠가는 밝혀질 거예요. 그러나 장남이 비웃으며 한마디를 던졌다. 그 전에 당신이 무너진다면요? 나는 그 말에 오히려 결심이 굳어졌다. 기자들의 질문 세례가 이어졌지만 나는 침묵으로 버텼다. 대신 손에 쥔 수첩 조각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종이가 내 손바닥을 베어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 고통조차 나를 흔들 수 없었다. 밤이 깊어지자 언론은 결국 병원 밖으로 쫓겨났다. 하지만 그들이 남기고 간 기사는 이미 세상에 퍼지고 있었다. 병원 TV 뉴스에서 자막이 흘렀다. 재벌 회장, 숨겨진 딸 존재, 간병인과의 유전자 논란. 내 이름은 세상에 던져졌고 나는 더 이상 숨을 수 없게 되었다. 나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순간 회장님이 다시 눈을 떠 나를 똑바로 보았다. 그리고 아주 약하게 그러나 분명히 말했다. 끝까지 지켜. 그 한마디가 다시 내 모든 흔들림을 붙잡았다. 이틀 뒤 경실 앞은 여전히 삼엄했다. 기자들은 출입이 통제되었지만 세상은 이미 시끄러웠다. 검색창엔 내 이름, 세림이 떠 있었고 수많은 댓글이 오갔다. 재벌 딸 스캔들, 간병인 출신 딸이라니 드라마네. 그 말들이 내 가슴을 긁어내렸다. 가족들은 결국 겁으로 밀어붙였다. 장남은 주치의와 병원장까지 불러 회의실을 장악했다. 말로는 안 되니 이제는 유전자 검사를 합시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 안에 조급함이 묻어 있었다. 장녀도 맞장구 쳤다. 좋습니다. 검사가 나오면 모든 게 끝날 겁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검사 원합니다. 그 결과가 진실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자 장남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승리자가 아닌 무언가를 숨긴 자의 표정이었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검사는 곧바로 진행됐다. 내 뺨 안쪽 세포가 채취되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회장님의 혈액 샘플도 동시에 채취되었다. 모든 절차는 공정해 보였지만 나는 알았다.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은 공정을 자기 뜻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걸. 며칠 뒤 결과가 발표됐다. 부녀 관계 아님. 단 네 글자. 병원장조차 고개를 갸웃했다. 나는 멍하니 종이를 바라봤다. 손끝이 얼어붙고 눈앞이 흔들렸다. 아님. 그럼 내가 들은 그 목소리. 딸아라는 부름은 무엇이었던가. 장남이 비웃었다. 이제 됐습니까?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장녀도 따라 말했다. 허위 주장으로 우리 집안을 어지럽힌 데가 반드시 치르게 하겠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승리의 확신으로 차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김 간호사가 뛰어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다른 봉투가 들려 있었다. 이건 제가 직접 보관했던 초기 샘플입니다. 그런데 결과지가 바뀌었어요. 누군가 중간에서 조작한 겁니다. 병실 안공기가 얼어붙었다. 장남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허위 증거 조작이야. 간호사 따위가 뭘 안다고. 그러나 그의 눈빛은 분명 당황하고 있었다.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렇군요. 진짜 두려운 건 진실이 아니라 진실이 드러날까 봐겠죠. 김 간호사는 내게 속삭였다. 세포 샘플 중 일부가 교체됐을 겁니다. 병원 내부에서도 손을 쓴 거죠. 그 말에 머리가 어지러질했다. 내가 의지했던 병원마저 믿을 수 없다면 어디서 진실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날 밤 경실 앞엔 경비 인력이 2배로 늘어났다. 가족들은 간병인 접근 제한 명령을 내려 내가 회장님 곁에 앉는 것조차 막으려 했다. 하지만 회장님은 간신히 눈을 떠 내 손을 찾았다. 나는 몰래 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저를 믿으신다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더 큰 충격은 그날 밤 찾아왔다. 함께 믿었던 사람 중 한 명이 배신한 것이다.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가죽 수첩 일부가 사라졌다. 남은 것은 찢겨나간 자국뿐이었다. 누군가 내 편인 척하며 가장 중요한 증거를 훔쳐간 것이다. 나는 주저앉아 울먹였다. 도대체 누가 머릿속엔 온갖 얼굴이 스쳤다. 가족들, 비서진, 아니면 가까이서 나를 지켜보던 또 다른 사람? 내 삶을 증명할 유일한 기록이 배신 속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수첩의 절반이 사라졌어도 절반은 여전히 내 손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장님의 눈빛이 내 편이었다. 언론과 법이 흔들어도 조작과 배신이 몰려와도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나는 창문 너머로 희미한 새벽빛을 바라보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 시작이었다. 누군가 내 진실을 빼앗으려 한다면 나는 그보다 더 크게 세상에 외칠 것이다. 나는 버려진 게 아니라 숨겨진 딸입니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다. 병실, 창문 틈새로 바람이 스며들며 커튼을 흔들었다. 나는 남은 반쪽짜리 수첩을 꼭 쥔 채 세장님 곁에 앉아 있었다. 그의 호흡은 약했지만 눈동자는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곧 무언가를 말하겠다는 듯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그의 귀에 가까이 다가갔다. 저예요. 세림이에요. 말씀해 주세요. 진실을. 그의 입에서 힘겹게 단어들이 흘러나왔다. 세림아, 내가 내 딸이다. 미안하다.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내가 기다려온 단 한마디. 나를 세상에서 가장 고독하게 만들었던 물음표가 마침내 마침표로 찍혔다. 그러나 그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장남과 장녀가 들이닥쳤다. 장남은 내게 달려들어 소리쳤다. 거짓말이다. 의식 불안정한 환자의 말을 믿을 수 없어. 장녀는 눈물 어린 분노로 떨며 외쳤다. 아버지, 왜 지금에서야, 왜 우리에겐 말하지 않으셨어요? 회장님의 눈빛이 흔들리며 두 아이를 번갈아 보았다. 너희도 내 자식이다. 하지만 세림을 버린 건 내 죄다. 그 말은 단호했다.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장남은 이를 악물며 손에 쥔 계약서를 찢어 던졌다. 이건 인정 못합니다. 증거가 있든 없든 아버지는 의식 혼미 상태였어요. 법적으로는 아무 힘도 없어요. 하지만 그 순간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김 간호사와 병원장이 함께 들어왔다. 병원장이 단호히 말했다. 환자분의 음성이 녹음되었습니다. 의료기록상 증언으로 남습니다. 김 간호사도 가슴에 안고 있던 USB를 내밀었다. 이건 조작되지 않은 샘플 검사입니다. 진짜 결과는 부녀 관계가 맞습니다. 장녀가 무너진 듯 주저앉았다. 장남은 끝까지 소리쳤다. 이 모든 게 음모야. 우리 가문을 무너뜨리려는 함정이라고. 그러나 그의 외침은 허공에 메아리칠 뿐이었다. 기자들이 다시 병원으로 몰려들며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었다. 나는 눈물을 닦으며 회장님의 손을 꼭 잡았다. 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저 제 자리를 찾으러 왔을 뿐이에요. 그의 손이 내 손을 약하게 움켜쥐며 마지막 힘을 남겼다. 세림아, 이제 너의 길을 가라. 그리고 그의 눈이 서서히 감겼다. 모니터의 초록선이 일직선으로 변하는 순간 내 안에서 모든 감정이 뒤엉켜 터져 나왔다. 가족들은 침묵했다. 분노도 변명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나는 수첩 조각과 증거들을 가슴에 안고 병실을 나섰다. 복도 끝에는 이미 수많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눈물을 머금은 채 말했다. 저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숨겨진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삶은 제 선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였고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그러나 나는 고개를 숙이며 한마디 덧붙였다. 복수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 끝까지 지켜라는 약속을 제 삶으로 지켜낼 겁니다. 밖으로 나오자 새벽의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긴 밤이 끝나고 나의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나침반 로켓이 가슴 위에서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이제 방향은 잃지 않았다. 내 길은 내가 정한다. 추억과 내일.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또 다른 내일로 이어집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세요.